오늘 건희 아빠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8월이고요. 오늘 한번 또 재밌는 투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야빠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올해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때 한번 찾아뵙고요.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시청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촬영 때 정말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단지는 많이 올라갔습니까? 금촌. 금촌이 좀 제가 브리핑 해드렸을 때 되게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도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TV 한번 나가고 나서 되게 수요가 많이 몰렸대요. 네. 그것만. 금촌 재개발만. 나 그래서 되게 반성 많이 했어요. 저는 좋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가 나가가지고, 첫째 분이 사시니까는 2천이 오르고요. 두 번째 사시니까 그 다음에 2,500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한 2억 5천이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6월 정도에 돼서 다시 또 이제 서울 수도권이 또 급락하면서,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이제 이주비 대출이 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금매가 나오면서 거기서 한 1억 정도가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제가 추천했을 때와 지금의 반응에 되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오른 거는 사실이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침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 안 남기시고 가서 그거 사셨군요. 조금 반성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단지를 찍으면 안 되는구나. 샘플로 얘기한 건데 사실 이렇게 사례로 소개를 해드린 건데. 네네네. 그것만 좋다고 가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재개발 지구가 5개 지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론 또 이제 그 뉴스테이라서 일반 분양이 없는 것은 더 사실입니다만 괜찮아요. 뉴스테이라고 뭐 7년 있으면 또 일반 분양으로 다시 또 나오고 막 그런 그 틈새 시장에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금천만 얘기하니까 금천만 우르르 가시더라고요. 조금 반성했습니다 그때.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바뀐다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약간 반등?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반등하다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또 조용해지는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좀 치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 이제 대구장 같이 조금 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런 지방이 있고요. 중견 쪽에 있는 그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잘 나가는 지역이 있고 안 나가는 지역도 있고 좀 이제 좀 그 상반기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계속 대구장 같이 안 좋아질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전망을 하실 때 이제 약간 좀 극단적으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서울시장이 한 20% 정도는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뭔 소리냐 지금까지 와서 약간 조정장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그래도 보합이라든지 이제 물량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그렇게 뭐 하락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금 상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장단점을 좀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 양분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분면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이제 지금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최대의 이슈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풀어줄 거라는 이제 심리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요거는 조금 별도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이제 풀어준다고 하고 마지막 남은 이 키카드 이제 취득세 이 취득세 구간도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내년 초쯤에 이제 취득세까지는 완화하겠다라는 거였지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이제 요즘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제 좀 그런 정책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취득세 구간을 풀어주겠다라는 이제 이런 계속 기대감,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 역대 정부 30년을 봤을 때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 중에서 하락장이 온 경우는 거의 어느 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갈 수 있을 아직 불씨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락론자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국제유가. 금리. 요즘에 이런 것들이 되게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안 들어가고 전세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월세로 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단기적으로는 그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칩성하는 입장이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거든요. 금리가 높아질 때 부동산이 상승했을 때도 있었고요.
금리가 높아질 때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 50대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했을 때 부동산이 상승했을 경우가 50, 하락했을 때가 50이라서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과대 포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금리가 또 상승하기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뭐 의견들이 많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또 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멈춰지게 되면 이제 사람이 체력이 갖고 이제 이런 거를 그 학습 효과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갖고 오게 되면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또 반대적으로 하락장을 또 봐시는 분들은 또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냅니다. 첫 번째 나왔던 이제 이 금리, 국제 유가, 그리고 이제 뭐 전쟁 얘기도 나오고 뭐 대만하고 또 중국하고 또 한바탕 붙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자꾸 나오고 그게 한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왜 지금 하고 갑자기 나오는지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여튼간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반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서 이제 매수세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죽어서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물량이 없긴 하나 그 다음에 사줄 사람도 없다라는 이제 퀘스천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제 매수가 없으면 이제 사줄 사람이 없고 사줄 사람이 없으면 부동산 하락으로 간다는 게 이제 두 가지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락에 대한 전망과 상승에 대한 전망 이제 둘 다 네네. 지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 네. 둘 다 그럼요.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아, 그럼요. 그 어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리세요? 5대 5는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만 당분간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또 풀려야 하고 그게 또 시장의 풀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서 당분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약세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게 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취득세 구간이 조금 풀려준다고 하면 저는 1년 안에는 그래도 다시 예전처럼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저평가된 구간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 그리고 외곽 지역들, 그리고 이제 물량이 없어지는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충북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저는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취득세가 지금 약간 허들이잖아요. 네. 우리는. 취득세 구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약간 그게 탁 걸려버리니까 이게 네. 지방에 가고 싶어도 건빠님이 다 알려주는데도 못 가는 진짜 환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이제 갭으로 보통 들어가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데 네. 지금 전세 대출 금리를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갭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네네. 이게 좀 있긴 해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시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월세 가속화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느냐 월세 사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금리가 낮아서 월세를 사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 좀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5% 구간이 넘어가고 6% 구간이면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월세로 사는 것들이 또 저 세입자 입장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상황으로 더 간다는 표현들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일가견에는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려고 좀 생각하진 않거든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또 정치인들이 그렇게 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고 이제 악영향이 나타나면 분명히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전세에 대한 이제 기존에 여론 전세가에 살았다가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 이것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갭을 메꿔주는 것이 저금리 금리 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보완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전세가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한번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없어지는 건 더 어렵대요. 그래서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상충시켜 줄 수 있는 저금리 정책이 저는 분명히 좀 한 번씩 지금도 나온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에 따르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다시 또 우리가 갭이 또 맞춰지는 순간 또 물량이 없어지는 순간 또 이런 것들이 심리가 또 살아나는 순간이면 저는 어느 정도 또 이런 지방시장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조금 어렵습니다. 갭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그쪽은 좀 힘들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지방시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물량이 없고 또 개발 호재가 많은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어지는 이런 곳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갭이 또 붙어있을 수 있고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수도권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지방까지도 같이 네. 지금 막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방 이제 다 망했다 이제. 네. 지방 시장 이제 그럼요. 다 무너진다 이제 네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방 시장에 대한 침체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지금 갑자기 막 늘어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서울과 지방시장이 이제 이런 거를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고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옛날에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상승하면 수도권이 약간 주춤하고 수도권이 상승하면 지방이 약간 좀 침체되는 현상들이 이제 2018년까지나 19년까지는 이제 같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19년 이후에 이제 그 파리 대책 이후부터는 지방과 수도권이 거의 비슷한 시기로 이제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즉 이제 그 거래량과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전국이 또 같이 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수도권이 하락하니까 그러면 지방은 무조건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약간 이제 각계전투한다? 갈 곳은 가고 조금 더 어려울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또 그런 곳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게 우리 또 투자자들의 의무잖아요.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시장이 또 살아나기를 대기하는 것도 저희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이 살아야 정책이 사는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3년 장에 지금까지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가쭉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시장도 무조건 죽었다, 서울시장도 무조건 죽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입주 물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의 사는 사람들의 그 경제가 계속 지금 살아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군산이나 또 울산이라든지 좀 요즘에 이제 파업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거제 같은데 이런 데들 다시 또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저는 틈새 시장에 생각하고요. 그런 지역들의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건반님도 상반기 때 또 투자를 하셨을 것 같긴 네네. 한데 지금 상황에서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요즘 투자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움직이고 계신지 네네. 어떻게 필드에서 이제 지금 찾고 네네. 투자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전 질문지에서도 조금 주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좀 여력이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 이제 5억에서 10억 정도의 갭을 가지고 이게 투자금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 치더라도 또 이제 양도세 구간도 있고 보유세 구간도 있고 이제 되게 이제 이런 정책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거죠. 투자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양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새 것으로 갈 것에 대해서 이제 분양권 시장까지 갔다가 분양권이 될 만한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갔다가 이제 초기 재개발로 가는 것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통기획이라든지 그리고 모아주택 같은 될 만한 곳들 되면은 이제 거래가 안 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버려 가지고 이제 명의가 있어야지 사거나 이제 몸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지 이제 입주권이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지역이 될 만한 곳들을 가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성이 이제 아파트 시장보다는 이제 다른 시장 쪽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마포나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대출로 대출이 나오면 이제 DSR 규제를 안 받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대출을 끌어서 이제 세팅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임차 맞추고 상가로 내주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차라리 10억 갖고 있으면 나는 그거 투자 안 하겠다 일로 가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이제 금리 부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금리가 계속 상승하니까 좀 그런 걸 좀 버티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이제 기존에 들어가셔서 이제 싸게 사셨던 분들은 좀 위너가 대신 지가가 계속 높아지니까요. 그런 부류가 한 분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또 이제 소액 투자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저렴한 절대가가 싼 그런 지역들을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하고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청주 외곽 지역 같은 이런 또 1억 이하 아파트들한테 또 전세가 잘 빠지는 곳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가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지는 건 사실인데 또 전세가 또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넣기만 하면 또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싸게 저렴하게 사서 또 수리해가지고 또 이제 거의 무피나 또 풀피 같은 것을 세팅해서 계속 또 이렇게 자금을 훼손시키시는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제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빠님은 이제 후자. 저는 후자 쪽입니다. 원래 지방 소액 투자 네. 전문이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청주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다 알아.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청주하면 좀 약간 살짝 긴장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곽도 전세가 좀 잘 맞춰지는 데가 있군요. 네, 청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물량이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이제 외곽에 오송이라는 지역에 지금 이제 물량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청주 아주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청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물량이 없어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뭐 여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당분간 들어오는 물량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내년 정도에 들어오고 근데 전세가 좀 지금 좀 잘 안 빠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정책의 심리가 죽어 있기도 한데 또 이제 지역별로 요 지역 요 동네 요런 데는 또 전세가 또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 찾으셔서 또 가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남동이라든지 저 밑에 쪽에 있는 이런 저 중저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이런 데는 또 전세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갖고 또 내려가셔서 또 있는 걸 그거 갭 싸게 있는 것들을 또 이제 후려쳐가지고 또 싸게 걸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되팔게 하시고 하여튼간 사람들이 이제 저기 하반기 중간 얘기 들어오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대부분 다 뭘 하나씩은 하고 계세요. 뭘 하나씩은 하고 계세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서 옆 사람 뭘 하는가 째려보면서도 본인들은 뭔가 하나씩은 계속 뭘 돌리고 있어요. 그림을 사던가 땅을 사던가 상가를 보러 다니던가 하여튼간 뭔가를 대부분 다 하고 계세요. 뭔가 조용하고 있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야? 맞아. 조용히 안 하는 척 네. 하고 있다. 단톡방은 되게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단톡방 조용하시잖아요. 다 알아요. 뉴스만 올라오잖아요. 지금 대화 없잖아요. 근데 뒤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면 막 다 하고 있어. 뭔가는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네. 뭐 월세 세팅을 하든 토지를 하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뒤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발품 소속이니까 이제 발품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뒤풀이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모르죠. 정말로 물론 대장님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넌 뭐 하니? 지금? 넌 뭐 하니?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한번 쑥 던지고 나면 뭐 위안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뭔가 하나씩은 하고 있어요. 한 가지씩 두 가지씩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신통기획 쪽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신통은 지금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하고 계세요? 분위기만 파악하고 계세요? 이제 저는 후자 쪽입니다. 전 후자 쪽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마다 이제 맞는 옷이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주력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저는 이쪽 아직 이쪽이 서울에 이제 이쪽에 이제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아직 못 해봤고요. 이제 아파트 투자만 해보고 지방 쪽으로 내려가고 이제 이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을 이제 제가 전문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 보는데 이제 신통기획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딱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되겠어? 된다. 될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린 거겠으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물량이 없습니다. 도심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8사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사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 공급 대책이에요. 뭐 8사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행복주택이라고 하죠. 임대주택을 15,000세대를 넣겠다. 이게 8사 대책의 이제 주력이었고요. 2사 대책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간 대부분 재개발이죠. 재개발 쪽에 프리미엄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거기다가 니네들이 알아서 열심히 지어서 아파트를 많이 올려라 한 게 2사 대책의 기본 이제 컨셉이었고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이 신통기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비슷해요. 이제 개념은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어떤 구역 지정이 되기 힘든데 그런 지역에다가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 구역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간 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으쌰으쌰 해줄 테니까 들어간 게 신통기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신축 아파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이 이제 신통기획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정책은 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전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2사 대책이나 8사 대책에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도 없고 뭐 이제 한다고 뭐 구역 지정 해놓고 지금까지 된 뭐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통계획도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대체적인 의견이긴 했습니다. 근데 신통계획 다음에 또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신통계획을 또 한다고 또 계속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거기다가 베팅을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신통계획을 들어가게 그 관심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통계획은 뭐 잘 아시겠지만 신통계획에 되게 되면 이제 그 명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신통기획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화가분들이 이제 저기 좀 많이 활동을 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어요. 미대생. 아, 네. 그런 분들이 또 좀 부동산이 좋을 때는 굵기가 상당히 굵거든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돼 보면 또 이제 이게 갑자기 희미해지더니 없어질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인천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지금 뭐 물량도 많고 해가지고 화가분들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또 구역 지정 된다는 것들도 지금 다 없어지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들이 이제 신통기획의 차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도 14구역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이 됐어요. 그럼 옆에 15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걔도 될 것이다. 뭐 우리 쪽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런 지역에 이제 빌라를 사는 거죠. 빌라를 사놓고 이제 그거 되면 좋고 또 아니어도 옆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지가가 올라갈 것이니 충분히 투자 수요가 높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하시는 서울역 근처인 뭐 청파 2구역도 이제 좀 될까 하다가 이번에 탈락했거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매수가 가능하고 전세갭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빌라 4억짜리 사가지고 전세 1억 5천을 주게 되면 2억 5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2억 5천을 주고 내가 서울에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에 살 수 있다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아, 그래. 될 수도 있겠다. 나 이거 10년 갖고 있을래. 라고 생각해버리면, 라고 해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또 리스크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게 리스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됐는지를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면목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면목동이라는 지역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면목동 그 거지 같은 지역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서울 강남하고 노원을 연결해주는 중간 배점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면목이거든요. 교통이 요지입니다. 그 밑에 광진하고 있고 보면 이제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있는데 그게 5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성수 그 다음에 개발될 지역이 이제 중곡하고 면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이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그런 지역들이 이제 거기도 이제 신통계획이 하나가 됐어요. 되고 있으니까 이제 면목 7구역이라든지 면목 그 본동 재개발 쪽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통을 해보겠다고 이제 뭐 이런 것도 걷기도 하고 뭐 노력들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냐? 상가가 너무 많아요. 상가도 많고 또 그런 것을 동기서 그렇기도 어렵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잘 돼서 이제 장이 10구역 같이 이제 알박기가 없는 그런 장애 19역 아시죠? 이제 그 교회 하나가 이렇게 돼서 지금 사업신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곳들이 몇 군데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아니다. 사람들이 이제 웃고 이거 개발에 대한 이런 거 인센티브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동의서를 잘 거둘 수 있을 거니까 우리 쪽도 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접근하실 때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빌라를 개발하니까 뭐 실투 2억에서 뭐 이제 경기도권으로 가게 되면 1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이제 신통기획이 되면 알고 그 옆에 있는 빌라를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당하실 정도까지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순간 내가 4억에 샀어. 근데 1억이도 안 팔려.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인천이 그렇잖아요. 남구 미추홀구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역이 또 어느 순간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림이 또 없어지는 순간이 또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또 10년씩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런 단기로 들어갔다가 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후자 쪽이에요. 저는 후자 쪽이에요. 그 신통계획에 대해서 8사 대책이나 2사 대책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이 좀 그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뭐 진짜로 된다 안 된다는 좀 퀘스천이 약간 붙는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통캐 까는 거 아닙니다. 신통캐 까는 거 아니에요, 축구. 모르니 너무 멀리 있으니 치고 빠지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께서는. 네. 네. 자기가 좀 사놓고 그다음에 한 예를 들어서 빌라 10개가 나왔으면 그중에서 한 5개 팔리면 나머지 3개는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남으면 그건 또 한 1억씩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또 작업 들어놓고 내가 여기다가 5천만 원 싸게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털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뭐 사고 뭐 그러신 분도 계시죠. 네. 이 바닥이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 일개 신도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잘 안 됐던 곳들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일산 신도시하고 군포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당이나 이런 데는 뭐 누구나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를 떠나서 이제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란 게 참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용적률이라든지 이제 사업성으로 인해서 이제 재건축이 안 될 거라는 것들이 대부분 좀 많았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해봤자 리모델링 해갖고 3층밖에 못 올린대. 그러면 해봤자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음에서 이제, 야, 우리 같이 손잡자. 손잡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통합 재건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산 후곡산단에서 가보면 이제 14, 15, 16단지에서 4개 단지를 합쳐가지고 우리 통합 재건축으로 추진이 하나로 해서 가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야, 우리 각계정토 하다가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이제 또 이런 또 그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다시 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런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산 같은 데 되겠어? 라고 하던 게 이제 3년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바라보던 관점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12억에서 15억까지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하고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투자금이 많이 갭이 좀 어느 정도 커서 소액 투자로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로 접근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일기순도에서 리모델링 호재가 없이 들어가는 대지 지분이 약간 들어가는 후곡이나 마석 쪽 이쪽에 있는 저기 3호선 라인에 있는 이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전 투자 가치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리모델링 테마가 없는 대지 지분 있고 네. 역세권. 네.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그 단지들 위주로 이제 또 으쌰으쌰가 좀 잘 되더라고요. 저희 대구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뭐 다 의견이 분분해서 네, 맞습니다. 약간 부동산 시장 전망 예측하고 비슷해요. 네, 완전히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극단적입니다. 나눠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요.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이제 입장을 보면 대구가 그렇게 힘없는 도시도 아닌데 너무 싸다는 거죠. 절대가가 지금 너무 싸고 있어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어 3동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까지 찍고 이제 12억 구간까지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싼 것들은 뭐 11억, 뭐 10억, 뭐 5천에서 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보다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이것보다 설마 더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구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요. 반대로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말이 맞아.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전세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즉 갭이 거기를 싼 건 알겠어. 싼 건 알겠는데 10억짜리 살려면 전세가 3억밖에 안 하는데 너 7억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퀘스천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8월이잖아요. 네.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년 후에 이제 상반기부터 수성구에 이제 물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성구에 물량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대구를 봤을 때 수성구, 동구, 남구, 서구 이런 식으로 그다음 달서구 그다음에 여기 테크노폴리스가 여기가 있거든요. 달성군이 이쪽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물량이 없어져요. 이렇게 뱀머리 모양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쯤 가가지고 수성구가 반등하는 걸 보고 저는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세가가 너무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무너질 거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굳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굳이 피할 수 있는 리스크인데 내가 감당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요거는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때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죠. 이제 2년 후에 수성구 물량이 끝난 때쯤에 전세가가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수성구를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수성구만 생각하잖아요. 비싸잖아요. 네, 수성구 이제 수성 1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대리 마크로가 나오거든요. 수성구가 싼 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성 1구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아파트 가격으로 이제 빌라를 사게 되면 8억 구간이거든요. 수성구의 향후 대장주가 되려면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개포동급인데 그게 8억밖에 안 해? 옆에 있는 대장주가 12억인데 이거 너무 싸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보시고 이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이제 일반 분양가들이 이제 조금씩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차라리 지금 사는 것보다는 그때 조금 돈 더 주고 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수성구를 놓치면 동구 들어가면 되고요. 동구 낮추면 서구나 남구가 가시면 되고요. 거기 한 바퀴 놓치면 이제 동대구 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입지를 먼저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구 다음에 들어오는 물량이 끝날 때쯤에 있는 것들. 제가 미분양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내가 들어가고 난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 다음에 물량이 없어야 돼요. 내 다음에 또 이제 후속타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때쯤에 공부를 해놓고 이제 저기 B급 전략으로 가시면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수성구보다는 못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대구를 너무 이제 대구가 상황이 안 좋고 현장 가보면 난리예요. 막 뭐 금매가 뭐 마피 장난 아니잖아요. 마피에다가 이제 그 오피스텔 쪽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아파트형 오피스텔 쪽이긴 합니다만 계약금 포기해 나 1,000만 원 더 줄게 뭐 이런 물건들도 되게 나오거든요. 제발 가져가만 달라 뭐 이런 물량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계약금 포기가 이제 최대 그 마지막 말이는데 아니야 더 줄게 가져가 내 거 명의만 줘 뭐 이런 물량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또 옵니다. 물어보시는 게 2022년에 우리가 보이는 물량만 지금 대구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분양 물량이 더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입주 물량이 언제까지 있다? 2025년까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2024년쯤 가서 그때 가서 이제 감당할 범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고민해 보면서 이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2025년이야. 나는 이제 3년 동안 대구를 버릴 거야.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좀 공부 좀 해놓으시고 물량이 끝날 때쯤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쯤에 가게 되면 대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바꿔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대구 대기 기다리고 있고요. 대구에서 한번 인생을 한번 또 업그레이드 한번 그럼요. 해보시려고. 그때 좀 더 재밌어질 구간이 또 대구 구간인 것 같아요. 되게 전국에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우주의 기운이 또 대구에 모이고 있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품군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분양권도 있고 신축, 그다음에 기축, 재개발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가서 네. 쯤에 또 접근 전략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투자금에 따라서도 좀 그렇죠. 다를 것 같고. 네. 건반님은 어떻게 좀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요럴 때 시끄러우면 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1등이야. 나는 1등이야. 그거 돈 몇 푼 내야 된다고. 대장이야. 무조건 대장이 이제 범어 3동에는 나는 이런 거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쯤에 마무리되는 분양권을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이제 분양권이 될 만한 입지가 좋아질 만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요것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B급 전략, 대장주 옆에 있는 이제 기축 아파트들 사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갈 때쯤이면 요거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옆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 구역이 너무 많아요. 정비구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질 것이라는 건 알겠어요. 다 알겠고 뭐 서울로 치자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화가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어느 정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여기서는 동의서를 좀 걷고 있고 이제 동의서 거둘 만한 옆에 있는 이제 빌라 같은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무너졌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쫙 올라오는 시기가 분명히 저는 물량이 끝나는 쯤에 있는 그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너무 많아.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도 너무 많고요. 동의서 걷는 것도 너무 많고 분명히 손품을 팔고 갔는데 프랜카드 붙어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을 가보면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도 괜찮은데요. 요렇게 이제 틈새 시장으로 올라오는 구역 지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의 빌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관점에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에 좀 많이 봐놓고 있고요. 틈새 시장으로 이제 수성구 옆쪽에 이제 대구공항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눈치 보시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욕을 많이 먹었어. 대구공항 이전 되겠어요? 우리 죽을 때도 안 돼. 대구공항 이전하는데 50년 됐어요. 대구공항이 언제 되겠어? 공항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준다고 하잖아요.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매그가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또 5층 저층 아파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쪽에 천변 라인 쪽에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으로 봤을 때 2억에서 3억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실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뭐 신축 놓치고 분양권 놓치고 재개발도 놓쳤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쪽 있는 호재가 있는 공항 쪽인 또 보상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5층 저층 아파트들 또 물론 또 동구에서 이제 그 KTX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제 투자 가치가 전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것에서 전 많이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네.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자기의 이제 그 사정에 따라서 또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버틸 만한 자기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수성구가 아니어도 이제 내가 살만한 곳들 달서구도 살만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교육으로 이제 대구에 이제 3대 학원가가 있어요. 이제 달서구도 이제 그런 학원가라든지 인프라가 좋아진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저는 실거주 입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액 갭 투자로 나는 이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어요. 네네. 상반기 때 좀 약간 눈치 보느라 바빴는데 뭐야 겉바님 계속 하고 계시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계속 인장하고 계시고 저희도 움직이고 싶은 거죠. 또.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8월을 그러니까 그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8월을 봤을 때 그렇게 전세가가 좀 많이 좀 지금 빠지지 않는 구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좋아지는 구간들을 조금씩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좀 금매가 좀 몇 개씩 나오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분명히 좋아질 지역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안 좋아진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전북 지역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들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서 보면 이제 충청권에서도 이제 그 구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저는 되게 이제 틈새 시장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2만이거든요. 22만인데 충주 용산주공이 지금 한 대 얻어 터졌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자재 값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뭐 이제 시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뭐 일반 분양가하고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거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만한 옆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될 만한 입지가 좋은 5층 저층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남산주공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남산주공 버리시고 그 남산주공 옆에 있는 그런 단지들을 또 위하고 북하고 이렇게 이제 지도만 보시면 압니다. 이제 한 5분도 안 걸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단지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갭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기껏 해봤자. 아 진짜요? 그렇게 한번 접어놓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소액으로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소액으로 접근해야 내가 이것을 또 팔아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잠깐만 이거 팔아봤자 2천밖에 안 남네? 가만히 놔둬 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저 이 공시지가도 되게 낮고요. 이런 틈새 시장이 있는 지역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 익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이런 것들 공원이 생성되고 그 옆에 상가가 들어오며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이런 것 중에 옆에 있는 5층 저층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되거든요. 언젠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프랜카드가 안 붙었습니다만 이제 프랜카드가 한 번씩 붙을 때가 될 즈음까지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가야 돼요.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또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시기에는 또 이제 전세가 좀 잘 안 빠지니까 좀 이제 테크닉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전 접근하시기에 저는 그런 것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도 지역들의 속초하고 강릉 구간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말로. 속초에서 물론 이거 탑층이긴 합니다만 디오션 자이가 18억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냐. 그거 4개밖에 없면 되는데 세상에 그거를. 근데 그것도 물량이 없어갖고 계약금 파토나고 막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강릉이 그렇게까지 어렵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또. 그렇게 되면 강릉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릉의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강릉자이라든지 강릉 이제 롯데캐슬 2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죠. 이제 8억 구간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실거주한테 던져주시고요. 그 옆에서 또 물론 또 한 동이 이게 두 동입니다. 한 동 아니면 두 동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모아주택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도시형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호반 페리디움 이제 1차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분양을 하는데 세 동짜리를 밀어버리고 두 동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강릉에서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틈새 시장을 한 번씩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 5층, 저층 아파트들이 공시지가가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갭으로 치자면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면 장기 보유도 편하고요. 출구 전략을 가져갈 때 한 번 정도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 그런 주공이랑 좀 친하시군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네.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야 돼. 저기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옆에 있는 C급 전략으로 가시게 되면 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거제도 궁금합니다. 네, 거제가 좀 요즘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전세가 안 빠져요. 전세가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 어디 가나 어느 정권이나 이제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으려면 이제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지 세력을 모으려면 그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가 조금씩 필요하거든요. 이제 제 대표적인 시기가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이제 적폐 세력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불로소득자라고 이제 주적. 네, 주적 돼가면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그 지금에 있는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반대급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 공무원 또 이제 철밥통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깨지기 시작했어요. 네, 좀 뭐 그렇게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쌍용차라든지 뭐 귀족노조 뭐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타격을 먹을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에 첫 번째 타자로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제 희청 분들이 조금 이제 타격을 먹을 만하다가 이제 백기를 빨리 들었더라고요. 현명하신 선택이었어요. 정말로 그거 죽었으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거 거제가 조금 안 좋았을 원래 안 좋았었는데 되게 안 좋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왜 안 좋냐라고 봤더니 급여가 그렇게 작대요.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4인 기준으로 들어가서 뭐 10년 근무했는데 월급이 뭐 200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상승 여력이 너무 안 좋았, 거기에 이제 그 수요층이 너무 안 좋았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그거고 지금 수요가 이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거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거제가 가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세가 너무 안 빠져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거제의 힘을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2020년 이후로 이제 저렇게 수주 물량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LNG선 지금 뭐 15개가 지금 도크를 못 채워서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길 다 못 채우고 있대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도크가 7개 있었으면 뭐 1개나 2개밖에 못 돌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풀로 채우고서 돌리려고 하는데 여기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모자란대요. 그리고 사람이 모자라고 그 다음 대기 물량이 있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람은 수요는 뭐 이제 외국인을 데려오건 뭐 저기 뭐 시골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을 데려와서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의 경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홍풍이 저는 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지금 거제가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찾다 보니까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이제 파업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서 거제가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는데도 조금씩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저는 요때쯤에도 그래도 좀 한 번씩 가보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량은요? 물량도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옥포동 쪽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제 이제 수월동이 이제 기존에 있던 대장주거든요. 그쪽에 있고 이제 유로 2차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그쪽에서 물량도 없고요.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거제라는 지역이 있고요. 거제 옆에 통영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통영은 이미 통영 대장주가 아니고 5억을 넘어섰어요. 거제가 큰형님입니다. 그렇죠. 통영은 조금 좀 막내 동생 뭐 요 정도 했는데 막내 동생이 요렇게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얘가 고평가든가 얘가 저평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얘가 저평가 얘란다. 거제가 그래도 지금 저평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거제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대장주들은 조금 올랐어요.
대장주들은 그래도 5억 구간을 가거나 유로 2차는 이제 5억을 찍었고요. 이제 5억 구간을 밑으로 달아가고 있는데 유로 1차가 이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걔네들은 오르는데 중저위가 아파트들이 지금 상승을 안 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제가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라고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 이왕 나온 김에 그 위에 형님들도 해주시면 안 돼요? 창원 김에. 아, 창원 김해요? 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100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마창진이라고 해서 마산, 창원, 진해, 마산, 창원, 진해라고 하는데 창원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창원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공부를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요. 앞으로 물량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가장 처음에 지방에서 이제 이슈화되고 이제 실현화되고 있는 것들이 창원이거든요. 그것들랑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는 이제 성원 아파트가 이제 먼저 치고 그래도 포스코가 먹었더라고요. 그래도 리모델링이 된다. 이게 진짜 되네? 라고 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대동터울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리모델링 이슈, 물론 재건축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가면서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창원이 오르니까는 마산도 오르고 마산 오르니까 진해가 오르는 거는 다 사실입니다만 창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장이 온 적이 없거든요. 조정장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왔어야 돼요. 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안전하다는 건 사실인데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거든요. 근데 창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조정장이 한 번도 안 왔다는 거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뭐가 나올지는 모르나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달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치자면 42.195km를 열심히 완주했는데 한 바퀴 더 뛰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오른 것은 또 사실이고 또 너무 많이 달려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게 저는 좀 창원을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없고 이제 저 회원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개발이 안 됐던 것들이 다시 또 구역 지정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만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갭 투자라든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조금 좀 갈아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지역이 창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창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전 좋을 것 같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는 이제 김해를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부산의 위성 지역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김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산의 위성 지역에 되어 있는 내외동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창원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왔거든요. 여기 내외동 사람들은 여기 이제 유라를 좀 까고요. 유라 사람들은 여기 내외동으로 안 가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이게 좀 이렇게 좀 그 지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유라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창원으로 이제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시고요. 저기 이제 김해 이제 내외동에 있는 곳은 이제 김해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뚫려서 이제 김해공항 쪽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의 위성도시라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많이 상승해야지 김해가 많이 상승한다는 이론이 맞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너무 많아요. 김해가 뭐 분양할 때 막 4,500세대? 한 개 단지가 그래요. 한 개 단지가. 물론 택지개발지구긴 합니다만 3,700세대 막 4,500세대 막 이렇게 분양을 해버리거든요. 그 단지가 입주할 때쯤에 보면 이제 뭐 입지도 빼고 뭐 이제 물론 뭐죠 구도심하고 좀 가깝긴 합니다. 그런 물량들이 들어왔을 때는 김해에 한 번 정도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 4,000세대 막 잃어버리면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진 게 이제 김해의 건이 아빠의 관점입니다. 건빠님. 네네. 상반기 때 뭐 하셨는지 투자 네네.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후레니 TV 나왔을 때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나까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종부세 구간.
개까지만 이제 투자해라. 개인은 얼마를 가져가고 법인은 이제 맞게 있으면 2개까지만 가져가라. 물론 지금은 이제 개수가 아니고 이제 금액으로 바꿔준다라고 지금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가다라고 해서 이제 그 끝까지만 딱 맞춰놨던 게 이제 그때까지 바꾼 거고요. 상반기 때 이제 투자했던 건 저는 투트랙으로 갔던 것 같아요. 돈은 조금 남아있으니. 돈은 좀 남아있으니. 그렇다고 이제 갭 투자로 들어가서 이제 종부세 구간을 넘어서 투자할 생각보다는 이제 그 투자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도 쪽 이제 투자를 좀 고민해가지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소액 투자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조금씩 매수했고요. 지방에 가보면 절대가가 싼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가가 싸요. 절대. 무슨 가? 절대가. 그러니까 미분양이긴 한데 3억 언저리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저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제 원자재 값이 이제 되게 폭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타난다네요.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땅값이 싼 곳에다가 그 LH가 분양을 한다라도 이제 84를 기준으로 이제 뭐 철근값도 오르고 뭐 시멘트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3억 5천 미만으로는 분양가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 기존에 3억 언저리에서 분양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후속타들이 이제 그런 걸 밀어준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단지들이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그런 것들을 좀 분양권하고 이런 것들 법인에 약간씩 담아놓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토지하고 고시원 얘기도 있는데 네네. 이건 이따 뒤에서 얘기를 좀 하고요. 고시원도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일단 OP부터. 네네. 네, 지금 뭐 이제 작년부터 좀 테마가 붙어가지고 네네. 원룸 OP까지 이제 제가 디립다 파고 다녔던 네네. 상황이었는데 네네. OP 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에? 그 이제 지역별로 약간씩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했던 건 딱 3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사는 것도보다는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이제 투자했던 게 이제 그 서울에는 3군데 영업이라는데 이제 업무 지역이 있거든요. 영업지. 영업 지역이 강남, 저기 광화문, 여의도, 여의도 있는 마곡 쪽이잖아요. 네. 이 3군데 중에서 제가 선택한 거는 마곡하고 그 송파 쪽 그리고 이제 저 백오 신도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3군데 쪽에다가 이제 많이는 안 사고요. 많이는 안 사고 이제 몇 개 한 3-4개 정도씩만 이렇게 박아놓는 식인데 확실히 서울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이 맞고 또 송파가 맞고 또 확실히 문정동에 있는 전세 수요가 뭐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확실히 원룸이라고 투룸 쪽에 있는 가격을 밀어 올려주는 효과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수했을 때보다는 뭐 한 2-3천원 다 오른 것 같고요. 전세가가 계속 같이 받쳐주면서 올라갑니다. 계속. 그런 수요가 계속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죽지는 않았는가 보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내는가 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이제 오피스텔 투자고요. 상반기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게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뭐 2-3년차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가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상에 이제 뭐 안 되면 빌라 가야 되잖아요. 또 빌라라 가면 또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면 그런 분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또 이제 외곽으로 가던가 아니면 다른 대체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런 투룸형, 이제 쓰리룸형 이제 오피스텔이었다고 봐고요. 이제 투룸하고 쓰리룸이 이제 확실하게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원룸형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제 흐름 투자로 같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몇 개씩 사놨던 거고요. 또 이제 저도 그렇게 또 많이 사진 않습니다. 많이는 안 사요. 저도 지방 투자할 때 한 군데다가 또 아까 나왔겠지만 청주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다 10몇 개 사가지고 내가 진짜 그것도 한꺼번에 날라오거든요. 그 역전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서움을 좀 느껴보다 보니까 이제 한 지역에다 한 3-4개 정도, 이제 뭐 3개 정도 이렇게만 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곡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100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0옷은 근데 왜 100옷까지 가셔서 하필? 왜 하필? 서울대병원 호재가 조금 좋아 보였어요. 서울대병원 호재가 또 이것도 한 바퀴만 돌리게 되면 그쪽 수요가 다시 올라올 것도 그런 걸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지하철로 이제 출퇴근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안에서만 돌아가는 수요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보다는 확실히 문정이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매매가 자체도 다르잖아요. 제가 접근할 때 시기에는 비슷했어요. 다 1억 8천, 1억 7천 뭐 이 정도 구간이더라고요. 그럼 다 전세 세팅으로? 네네. 전세로 다 들어가고 전세도 또
확실히 또 빼보니까 또 150 조금 더 지지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문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내놓자마자 한 일주일, 막 길어봤자 일주일? 사장님이 또 잘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고, 그쪽에서는 또 확실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를 못 빼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원룸이세요? 네. 오. 원룸 아니면 1.5룸, 요 정도 선에서만 이제. 저도 이제 2룸이나 3룸은 좀 놓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시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운영 전략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이제 아파트 시장의 대체제가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시장의 대체제 시장이니까 오피스텔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50%에서 70% 정도 매매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이 이제 오피스텔의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신축이라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만 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수익률 구간에서는 좀 출구 전략으로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봤을 때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 없으니까 투자 수요, 즉 나의 후속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직까지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제 세팅했으니까요. 내년쯤에 이제 다시 또 한번 좀 그때의 상황에 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갭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매매 가격 오르되면 전세가가 또 보합이라든지 또 요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황 봐가면서 대응해 가면서 이제 저는 내년쯤에 한번 또 출구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접근할 때는 이제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위치, 입지라고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투자금에 대한 가격이었는데요. 이제 둘 다 맞아 떨어진 곳이 이제 마곡하고 이제 이거 문정이었으니까 지금 그때는 들어갔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전세가들이 계속 조금씩이라만 이제 상승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멈춘다고 하면 뭔가 하나 계속 멈춘다고 하면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엑시트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나는 내년에 팔 거야, 내후년에 팔 거야라기보다는 흐름이 어느 정도에 멈춰가지고 이게 그 흐름이 좀 장기가 될 것 같네 라는 표현 느낌이 좀 오게 되면 그때 정도 되면 이제 뭐 한 절반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익절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유효합니까? 오피스텔 투자? 네, 저는 그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싸요. 아직까지도 절대가가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정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이제 6억 구간에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 옆에 있는 후속타로 이제 조금씩 입지가 약간씩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밥에 그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도 너무 치고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따라가는 단지들 따라가는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 가시면 몰려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 고시원 얘기. 네. 네, 그때 시작을 하셨었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고시원을 접근할 때,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호랭이 TV에 나왔을 때는 이제 접근할 때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 정도 수익률로 이렇게 접근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운영 노하우, 운영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와, 징글징글하고 그냥 진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출구 전략 이제 어떻게 출구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이제 접근할 때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무슨 잘 안 돼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운영 노하우를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거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겪어본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고시원을 들어가게 되면 고시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고시원 시장이 왜 좋냐면 이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희소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시원이 계속 공급될 수가 없어요. 고시원에 대한 소방 이제 뭐 이런 정책이 되게 이제 고시원을 새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갖고 중공 나는 고시원들을 리모델링 하거나 고시원을 없애버리면 그 고시원에 있던 수요들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시원이 갖고 있던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가 하나 이제 이런 거 쓸어버리고 내가 고시원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는 한 5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었던 걸 이제 30개 미만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창문이 뭐 밖으로 나가야 되고 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뭐 스프링쿨러 뭐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 뭐 수천만 원이 더 든대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안 나오고 인허가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운영할 때 이제 이런 것들 이 제반 시설이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시원이 괜찮아요. 그래서 고시원이 괜찮다. 중국도 괜찮고 두경 괜찮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풀려감으로 인해서 실제로도 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공시를 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채워졌고요. 또 신촌이나 이대 이쪽에 들어갔던 좀 기존에 있던 막 절반 정도 무너져 있고 뭐 공실 되게 많고 뭐 요즘 것도 거의 다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즉 수요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공급은 없죠. 수요는 계속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고시원 사업이 이제 각광받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운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저같이 없으신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투자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적게 투자를 해도 이제 1억이 필요하고요. 이제 조금 좀 어느 정도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매수해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싹 또 이쁘게 바꿉니다. 또 인테리어도 이쁘게 바꾸고 뭐 저기 막 전등도 넣어주고 뭐 하여튼간 뭐 라운지도 구두도 해주고. 넣어주고 네 뭐 저기 뭐 이런 그 식탁 같은 것도 되게 이쁘게 해주고 뭐 컴퓨터도 넣어주고 뭐 거기다가 뭐 스터디룸도 넣어주고 하여튼 요즘 고급화 전략이 되게 많이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한 1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최소 1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자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시장인데요. 1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을 안 하니까 수익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2억 5천을 투자했으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2억이 더 줄 수도 있겠죠. 뭐 좀 권리금을 조금 더 주면 되면 그걸 갔으면 수익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운용을 합니다. 뭔 소리냐? 1억을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제가 벌어보니까 한 300에서 400 정도 순수익으로 순익으로 이제 다 빼고 차포 떼고 이제 그 정도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또 2억 5천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그것 때 한 달에 남는 이제 현금 캐시가 한 1,000에서 1,500 정도가 남습니다. 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만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한 달에 한 1,000만에서 1,500 정도를 받게 되면 1년이면 1억이 넘거든요. 2년만 접근하게 되면 원금을 회수가 다 가능하잖아요. 대단히 좋은 투자처인 거예요. 투자 상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관리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안 갖고 뭐 사람만 조금 더 이제 만실족이 되게 뭐 도배장판 정도만 해주겠다. 뭐 옛날로 치면 24평 구축 아파트 사가지고 이제 도배장판 해가지고 세입자 넣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한 300에서 400, 한 4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 500 정도? 뭐 요 정도 나오니까 한 400 정도 나오면 되면 1년이면은 한 4천, 5천 뭐 이 정도 되니까 그것도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원금 회수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거를 대단히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서 이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제 공급도 없고요. 이제 입주 물량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수요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투자 수익률을 보고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대망의 클라이막스 이게 좋은 거는 거까지입니다. 좋은 거는 거까지고요. 전 다 알려드려요. 나 진짜 이런 사람 있고. 이제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고시원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소문이 많이 났어요. 소문도 많이 나고 이제 여기 수익률이 괜찮다, 현금이 된다, 돈 된다 하면 사람 개떼같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장단점을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장점만 가르쳐 주고 단점은 조금 축소하면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진짜로 식자로 겪어보면 진짜 멘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전자 같은 이제 1억 투자하고 이제 관리만 하는 그런 고시원을 운영했거든요. 네. 이제 리모델링을 안 했어요. 리모델링 안 하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좀 그것도 좀 얘기가 좀 편한데 사람마다 좀 관점이 있거든요. 내 건물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다가 1억 5천씩 꼬라박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건물주만 좋은 거 아니에요? 건물주를 위해서 내가 왜 내 돈을 내가 거기다 꼬라박아야 되는지 거기서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차라리 내 펜션 놓고 내 땅에다가 내가 놓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안 했거든요. 네. 그게 조금 있었고 또 건물주한테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이거 리모델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통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했던 거 통건물이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 또 이제 이게 약발이 안 맞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억 5천 될 테니까 저기 사장님께서 한 1억만 대주세요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월세 더 드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냥 뭐 있던 거 그냥 관리만 하고 뭐 다음에 올릴게요. 뭐 그러고
그래서 그냥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 사정이고요. 일단 고시원에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소득층이죠. 돈이 없어요. 또 2인 수요고, 또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거지 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 20,000원에 되게 움찔하고 막 달라들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 저 고시원들이고, 아니 프리미엄 고시원으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 안 하고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여자분들, 여대생들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받아서 이제 고시원을 세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단점이 없냐?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꼬라박아서 이제 인테리어 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고, 방도 이제 되게 이제 화사하게 해놓고 애들이 다녀 놓고 이런 식당도 되게 좋게 넣어주고 뭐 이제 좋습니다. 좋다고요. 그러면 이제 고시원비가 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원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오피스텔 원룸에 있는 그것보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요? 자기가 내나? 아니죠. 대학생들 같은 경우 엄마가 내거든요. 부모. 엄마가 그 잔소리가 그렇게 많대요. 허구한 날 전화해가지고, 요즘에 군대 가면은 군대 그거 중대장이 그 병사들 그거 엄마들 그거 민원 받느라고 훈련을 못 한대잖아요. 거기도 비슷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주거든. 그냥 이틀마다 한 번씩 전화해주고 내 딸 잘 있느냐, 뭐 숙소했느냐, 그렇게 사람 많고, 한 번 입실할 때 한 3시간씩 통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있느냐, 뭐 공기청정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가격을 가게 되면은 혹한데, 잔소리가 그렇게 많고요. 잔소리 많은 엄마 밑에서 또 잔소리 많은 딸이 또 그렇게 또 똑같이 행동해요. 젊은 애들이라고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MZ 세대라고 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쌀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하루 종일 가갖고 불평불만한대요. 그런 사람을 갖고, 원장님 이거는 원장님이 다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왜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못 하셨으니까 난 이번 달 월요일을 못 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게 되면 사람 미치고 환장한대요. 그런 것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CCTV가 다 들어가 있는데, CCTV에 원장님 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가만히 놔뒀는데 갑자기 5분 안에 나 이거 사라졌어요. 사는 거 있으니까 원장님이 찾아주세요. CCTV 확인해서. 그럼 몇 시 몇 분에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알아서 CCTV 확인해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소위 말해서 찐따. 미친대요, 진짜. 뭐라 그러죠? 이거 뭐 멘탈이, 그런 전화 하루에 한 두 통만 받아버리면 사람 미치고 환장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하기가 여기 사람들은 좀 싸나워서 힘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응해주기가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약간 장르가 다른 네. 민원이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유형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운영한 이제 그 오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인테리어 하고 나서 2달이나 3달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만실이 갑니다. 이제 소문도 많이 내고 되게 열심히도 하고 블로그도 많이 쓰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요. 블로그 품앗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가 한번 블로그 품앗이 하면 같이 이제 그 검색량을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오픈하고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면은 상위 계층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위로 이제 올려지면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문의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두 달 정도 하면 거의 대부분 만실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 구간에서 한 1,500 구간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실을 채웠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좀 화장실 갈 때랑 또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그때는 딱 열심히 또 하는데, 또 이제 가보면 사실상 또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원장님들이. 그러면 또 이제 일주일에 한 5번 가던 거 한 3번 가고, 3번 가던 것도 1번 가고, 1번 가도 가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총무가 있긴 한데, 총무가 가는 거하고 주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입니다. 또 사람들 또 대우도 해줘야 되고, 또 한 번씩 만나갖고 또 그 안녕하세요 또 인사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1명씩 2명씩 또 빠져요. 공실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주인이 관리를 안 하면 또 한기성 생기고, 예를 들어서 60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만실 채워놓으면 이제 한 석 달 안에 60실이 다 채워진다고 치면, 이제 주인이 관리를 안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한번 산에 세팅해 놓으면 다른 걸 또 하러 가버리잖아요. 거기에 또 관심 가지면 또 여기가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공실이 또 늘어나요.
어떻게 하나씩 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3명 나가면은 또 한 명 들어오고 5명 나가면은 또 3명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 여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늘어납니다. 언제부터? 3개월이 지나고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질 때부터.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세팅 끝나고 내가 직접 가봤자 뭐 별일도 없고 뭐 사람 응대하는 경우도 없으니까 계속 앉아갖고 있는 것도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는 강동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주라든지 뭐 여기 이제 단국대 뭐 이런 데다가 고시원을 열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는 것도 귀찮아. 저도 그렇고요. 되게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공실이 늘어나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이제 다시 들어가고 또 열심히 하기에는 또 하기가 싫어.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정도 구간에서 또 이제 매도가 나옵니다. 요런 또 틈새 시장이 또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개 내지 3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계시는데 첫 번째 했던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두 번째 것들을 도전하게 되고요. 두 번째 거 도전하고 세 번째 거 가면 셋 다 만실이면 다 좋거든요. 강사님들은 그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하면서 첫 번째 게 소홀해지면서 여기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관리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네,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 구간이 이제 그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45% 구간이 나오거든요. 최대 35% 구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이게 공실 없이 예를 들어서 공실이 있어도 한 5개 미만 정도로 해놓고 후속타한테 던지는 거죠. 딱 그 정도 선에서. 후속타는 그거 박아보고 또 나는 인테리어도 싫고 그냥 이 정도 금액에서 나 이제 권리금 조금 더 주고 내가 운영할게라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팔고 나가게 되는 게 지금의 이제 고시원 시장의 이제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출구 전략까지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주인이 많이 올 때와 총무만 있을 네. 때와 개수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있어갖고 맨날 청소도 똑같이 합니다. 원장님이 청소 안 해요.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하고 쓰레기 다 비워주고 그다음에 뭐 휴지라든지 뭐 이제 비품 같은 것도 다 이제 총무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래도 주인이 거기서 앉아 있는 거하고 안 앉아 있는 게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껴도 그래요. 확실히 제가 거기서 열심히 해갖고 막 거기서 막 블로그하고 톡강의하고 막 거기서 앉아서 있을 때는 만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지방 내려가고 제주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잘 못 가게 되니까 확실히 공실이 거기도 늘어나더라고요. 총무를 좀 잘 뽑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총무분도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총무 구할 때 총무도 노조가 있는 거 아세요? 되게 총무도 유니온이 있습니다. 고시원 유니온이라고 쳐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아니 저기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되거든요. 6개월인가 1년인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도 고시원은 관례적으로 또 이게 총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줘야 된다네요. 그것도 뭐 신고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그냥 잘렸다라고 뭐 그거 해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너 그냥 100만 원만 먹고 떨어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을 또 가르쳐 하니까 사람을 좀 잘 뽑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잘 뽑아놔봤자 걔네들도 똑똑해요. 걔네들도 정보가 있고 인프라가 있고 자기의 인맥이 있어서 다 요렇게 해서 넌 얼마 받니? 넌 여쪽에 있니? 그렇고 나 고시원 하는데 네 친구는 얼마 받니? 뭐 그렇다던데 뭐 이런 걸 다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일정 금액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50이면 150이면 요 정도의 그 뭐라 그러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방세만 안 해줄게. 그냥 너 여기서 그냥 잠깐만 있다가 사람만 봐줘라는 게 고시원 총무의 우리가 살고 있던 개념인데요. 요즘엔 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는 그냥 입실자분이 좀 죄송한데 내가 좀 날아가야 되니까 입실자분하고 좀 제가 저기 용돈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한 50만 원 정도의 저기 합의 봐가지고 지금 저 고시원 물론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총무가 해야 될 것과 집주인이 해야 될 것들이 확실히 달라요. 네, 맡길 거는 맡기고 조금 이제 비품이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해주는데 가가지고 이제 사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집주인한다 원장님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제 고시원의 총무부는 이제 좀 연세가 좀 드신 분이거든요. 이제 거기 고시원이 좀 연세가 많아요. 응대를 잘 못하더라고. 입실자분?
네, 입실자분. 이제 앉아서 계시면서 좀 이제 지금 더우니까 좀 에어컨도 좀 빵빵하게 좀 틀어주세요. 뭐, 이제 물론 저기 IoT 달아놔가지고 이제 원격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타이머도 다 갈아놓고 이제 그런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직접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좀 틀어주면 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두려고 하는데 어떤 뭐 방보러 왔는데 좀 안내 좀 더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왔으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거 내드릴게요, 저거 내드릴게요, 이거 들어오시면 내가 10,000원 깎아드릴게요, 뭐 이런 결정권들 이런 거 했으시면 오사카 가면 얼굴 너무 좋다 그럴 것들 하시면 학생이에요, 공부 잘하게 생겼네, 옆에는 믿는 이거 4년째 있었어, 지금 얘가 장학금 받고 다니잖아, 괜찮아,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러니까 의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게 달라. 그래서 확실히 좀 사람이 좀 있는 게 공실률이 적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씩들 하나씩? 좀 하나씩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나쁜 점은 좀 편집해 주세요.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어느 순간 저기 이제 제가 여기도 그 저기 뭐야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밤에 전화를 하는데 술 먹고 전화를 자주 해요. 그냥 하소연 하는 거예요. 뭐 원장님 내가 갈라겠는데 뭐 조금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잔소리 하듯이 여기는 그분들이 또 술 먹고 가끔 가다 전화를 하거든요. 그것도 11시 12시에 꼭 전화해요. 덥다고 전화하고 막 덥다고 전화. 그래서 웬간하면은 업무 시간이 끝나면 전 전화를 안 받아요. 뭔 일 일어나면 어떡해요? 근데 저도 이제 누구한테 들은 건데 이미 그 시간에 뭔 일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지 뭐 저기 뭐야 화재가 났다든지 하여튼간 뭐 누수란 예, 뭐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시간에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의견 맞은데 맞아요. 맞는데 이미 그때 나한테 연락이 왔었으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없대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안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어느 순간에 찝찝한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는 전화 안 하시는 분인데 입실자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봐도 말어. 그때 한 10시 반인가 됐는데 봐도 말어. 근데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받았어요. 제가 그때 술 한잔 먹고 잘라고 누웠었던 상황에서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방에 그 어떤 입실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신음소리가 들린대요. 신음소리가 왜 들리는 거야? 아니 왜 신음소리가 왜 들려요? 그럴 건 근데 되게 숨소리도 좀 너무 커진 것 같고 좀 위급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을 제가 그때 다행히 그래도 이제 이거 키 방식이 아니고 띠띠띠 그거 번호키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것도 꽤 돈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간 그걸 해놨으니까 그분은 산 거야. 여튼간 그거 하고 보니까 술 한 잔은 먹었지. 가기는 싫지, 귀찮지. 근데 그분이 또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위급한 것 같으니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까 좀 한번 가보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러고 딱 이렇게 누웠어요. 뭔가 그 찝찝한 있잖아요. 쎄한 게 지나가는. 하는 그런 느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 그런 느낌.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또 술 먹으셔가지고 또 차도 못 가져갔어요. 그래 또 대중교통 타고 또 가고 있는데 가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참 이게 뭔가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가면서 그때 느낀 건데 검색하면서 고독사를 검색해봤거든요. 고시원 고독사. 와, 고시원 고독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고시원 고독사를 검색해봤는데요. 거기 안에 그것도 이제 광고 플랫폼에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돈 주고 광고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나 봐요. 그 고독사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에 또 유품을 좀 이제 좀 사람이 좀 썩고 하면 좀 벌레도 많고 많이 방도 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치워주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더라고요. 나 어떡하지 그래갖고 다 갔어요. 가가지고 막 놀라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아저씨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괜찮으세요 그럼 그래갖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맨날 며칠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숨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발견했으니까 문자이지 그 다음날 가셨으면 그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누워 계시더라고. 이렇게 저기 뭐야 TV 밑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똥오줌이 여기서 요렇게 있고 그거 난 못 치우겠더라고. 근데 그거 갖고 아무도 그분한테 관심이 없고 그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분은 아마 돌아가셨겠죠. 충격이 와. 근데 저도 양아치들하고 많이 싸워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건 잘하거든요. 아저씨 원장님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올라가 보면 원장님 마음에 안 드니까 잠깐만 욕상으로 나보고 올라오래. 올라와갖고 막 거기서 막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잘하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와.
막 뭐라 그러죠? 이제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뭐 그걸 얘기를 안 하죠. 이제 그런 고시원이 있었다 하면 또 소문나고 하면 또 이제 또 안 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3번 겪었어요. 와, 제일 처음에 그거 되게 처음 겪었어요. 그거 정리하는데 이제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오셨는데 앰뷸런스 분들도 그분을 못 꺼내서요. 등치가 하도 커가지고 한 5분 오셨거든요. 이제 119에서 소방서분들이 그 새벽 12시에 그러고 오셔가지고 사람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또 가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자. 친족. 네. 할아버지 있어요. 그럼 또 알고 보니까 또 자식이 또 아들이 4이나 있대. 아, 참말로. 아들이 4이나 있는데, 거기다 고시원에서 물론 또 가족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봤긴 하지만, 아, 저 호라 새끼들. 저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그랬다가 짱 박아놓고 그 자기들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막내 아들하고 또 통화가 됐어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버님이 어디 응급실에 계시니 지금 가봐라. 그게 없으면 병원에서 힘들 것이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내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내일 가겠대.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못 가겠어. 아니, 나한테 내일 가네, 모레 가네,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이 이렇게 되셨으니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그러는 거야.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한테 핑계를 대더라고. 나한테 핑계를 대고 난리야. 그거 갖고 온데. 그것도 이제, 그거 보내드리고,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와, 내가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끌어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내가 내일 11시에 갔으니까 제가 술 먹고 발견했으니까 당연이지. 그 다음날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청소하려고 봤더니 또 청소가 또, 그 오물들. 지금까지도 이제 그분 나간 지 2달 됐거든요. 냄새가 안 빠져. 냄새가 절대 안 빠져.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방향제 넣고, 판수 하고, 청소하고, 뭐, 도배장판, 물론 다 도배장판 하고, 다 끌어내고, 그 매트리스도 버려버리고, 뭐, 다른 것도 다 빼고 하는 냄새가 빠지잖아요. 그 방은 아직도 공실이에요. 내 차마 아직도 못 빼가겠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3번 겪었어요. 근데 이 정도 급이 3번이에요? 네, 3번 겪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 하긴 뭐 하지만 또 그것도 한번 또 겪고 나니까 처음에는 멘탈이 나가가지고 사람이 뭐 어떻게 될줄 알았는데 2번째 겪으니까 뒤처리가 3시간 안에 끝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막 며칠 걸렸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와, 사람 거 갖고 뭐 이거 내가 치워야 돼. 이거 뭐 지문 어떻게 써야 돼? 이거 버려야 돼 보는데 나중에는 2번째 되니까 이제 첫 번째 또 경험이 쌓였다고 2번째는 이거 버려도 돼요? 이거 위에 거는 버리고요. 밑에 거는 쌓을 테니까 나중에 가서 찾아가세요. 뭐 이런 것도 되고요. 3번째는 1시간 안에 또 처리가 되더라고요. 뒤처리가. 참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 그러나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가르쳐 주죠. 고시원 원장님이나 이제 그런 거 앞두는데 내 후속타들이 안 들어올 거고 또 소문나면 안 좋고 또 뭐 그러니까 쉬쉬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안 그래 드리거든요. 근데 전 다 얘기 드립니다. 나는 그거 내가 처리했다. 제 블로그에도 있어요. 와서 보세요. 그거 있고요. 그게 또 이제 안 좋은 거 좀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좋은 거 모든 것은 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분들이라고 또 이제 다 싸나운 분들은 아니고요. 여건이 안 좋아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한 번씩 나갔다 왔을 때마다 되게 그 수급이라니까 안정적이에요. 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매달 식구수기 있으시면 법인 사업자로 안 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경비 처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훨씬 편합니다. 법인은 확실히 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게 좀 유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 집 생활비가 그 카드에서 나갑니다. 그 카드에서는 이제 3,400씩 나가게 되고 그 카드로 돼서 이제 경비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생활에 윤택해지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되게 나오는 그런 수익률이 되게 뭐 1억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 투자하면 뭐 갖고만 있어도 되게 괜찮고요. 또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또 그 오토로 돌려놓고 난 상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거든요. 이제 공실이 조금 늘긴 합니다만 또 방학 시정이 또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또 끝날 때쯤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뭐 올려놓고 보니까 또 이제 대학생들이 또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또 다시 또 채워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면이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모든 것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단점보단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알고 가시는 것들이 멘탈 관리에 조금 편하긴 해요. 한 3시간씩 전화를 안 끊는데요. 안 끊고 엄마들이 전화하고 아빠들이 전화하고 3명 할머니 고모까지 다 와가지고 여기 뭐 방 하나 들어가는데 막 5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잔소리 했었고 막 그러신 분도 되게 많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뭐라 그러지? 또 이제 여성 전용이라고 또 만들어놨더니 또 옷을 또 너무 야하게 입고 다녀. 뭐 몸매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꾹 가가지고 이거 CCTV에 이거 찍히냐고 또 막 그거 가지고 또 그 뭐 자기 속옷 잊어버렸다고 막 그 뭐 따지고 막 찾아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도 또 이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입시를 받으려고 이제 여자분 나왔는데 이제 그 자기 핸드폰이 있고 이제 비상 핸드폰 이제 너한테 해놓으면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엄마라든지 뭐 네 동생이라든지 이제 그 가족 있는 사람 핸드폰 하나 더 적어라. 안 적어요. 그럼 너 언제까지 쓸 거냐 그랬더니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당장 가겠대. 그런 사람들이 또 사고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을 나왔어요. 가출을 했던가 뭘 어쩔다가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족 전화번호를 안 받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거기서는 이제 자살을 안 했는데 이제 한강 가서 자살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이제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는 해줬었는데 딱 까먹었어. 하여튼간 뭐 재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대학 다니다가 젊은 애인데 나와가지고 여기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원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집만 넣어놓고 나중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그거 부모 도장 갖고 오면 여기다가 입실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거죠. 거기다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부모한테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 그 짐 찾아가겠다고. 어? 왜 짐을 어떻게 찾아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저기 한강 뭐 저기 다른 데서 자살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근데 겪어보니까는 그런 에피소드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한다 이거. 네, 저도 힘든 것 같아요. 못한다.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거기가 텃세가 있거든요. 어디 가나 텃세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 뭐 내가 6년 전에 들어왔는데 내가 뭐 3년 전에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다 꽉 잡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 입실자분이? 네. 그래서 뭐 이제 원장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건달 같은 뭐 그런 거 같은데 이제 너 잘 걸렸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 걸린 거죠. 원장님 뭐 새벽 1시에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내가 진짜 불만이 많은데 전에 원장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니까 나 되게 불만이 많아. 이게 뭐 이렇게 더럽고 뭐 싼도 나왔고 이것도 잘 씻어놓고 저래갖고 대기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서비스를 잘해줘야지 말이야.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말도 되게 짧아요. 이제 저한테는 잘 걸린 거죠. 이제 너 잘 걸렸지. 한 달은 봐주고 이제 두째 달 때부터 나 그러시면 뭐 어쩌고 뭐 알았어요. 뭐 이제 첫 번째 달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그래서 뭐 아니 뭐 있기 싫으시면 안 하시면 가면 되지 뭐 그러고 아니 원장님 나 그거 됐고 할 말 있으니까 옥상으로 나 따라오래.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딱 따라왔죠. 그리고 딱 따라가가지고 딱 따라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요 하면 안 되고 할 말 있으면 해봐 씨발로만 하면 안 되고요.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아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면 됐고 그래서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든가 뭐 가든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퀄리티에 그 주변에 갈 곳이 없어요. 고시원에서도 이제 좀 바퀴벌레 나오고 뭐 이전 그런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나 이제 20만 원대로 갖고 요 정도 금액에 이제 거기에 살 수 있는 것도 같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럼 가던가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거 운영하시겠어요? 그럼 불만 많으면 싹 다 나가면 되겠네.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인테리어 다 하고 나 서일대상으로 다 받으면 되겠네. 나가려면 빨리빨리 나가. 귀찮아 죽겠구만. 아니 그게 아니고 잘 해달라는 거죠. 그럼 잘하는 사람 찾아갖고 가던가 뭐 이런 거 없죠. 근데 왜 입실자분한테 사투리 쓰세요? 그때 사투리 썼나요? 아니 뭐 또 하다 보니까 또 나온다고 그러죠. 가던가 뭐 이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한 번 좀 더 밟아놨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 잘 들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약점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미안하다고 또 이제 음료 커피 하나씩 딱 사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잘 돌아갑니다. 약간 좀 맞으시는 것 같은데 성향이? 고분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고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또 밟는 거 하고 가든가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또 뭐 어저께 전화 왔지도만 또 서비스가 좋으시네. 내가 좋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양아치는 양아치답게 행동하는 게 나의 주관인데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실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또 여자분 나름대로 또 이제 이게 또 받아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분들은 사고를 별로 안 치세요. 사고 안 치세요. 사고 잘 안 치세요. 그냥 뭐 그냥 쌀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 뭐 비누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잘 해드리면 뭐 별로 안 오시고요.
그다음에 뭐뭐 해드렸더라. 하여튼간에 뭐 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어요. 그거 TV 같은 것도 새 걸로 다 바꿔드렸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공기청정기 하고 그다음에 향기 나오는 것들하고 세스코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방향제하고 이제 향기가 거기 세스코가 되게 좋대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게 세스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렸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지? 그런 걸 해주는 걸 또 원치 않대. 얘는 지네들 위해서 다 해준다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인테리어를 해주고 이제 뭐 서비스를 조금 공급해주면서 이제 입실료가 올라갈 줄 알고 조금 높여받을 줄 알고 되게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 아 괜찮아 나 안 받을 거야.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제 그 후랭이니 TV 이제 나올 때쯤이었으니까 지금 한 반년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좀 이제 안정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2호기나 3호기 좀 욕심이 나실 것 같은데. 아,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이제 하나를 이제 인테리어에서 이제 그 프리미엄 쪽으로 이제 기준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한 개를 만시를 사서 인테리어 해서 만시를 한 3개월 안에 채웠어요. 그럼 수행료 구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2호점하고 3호점을 만드십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1호점보다는 시행착오가 훨씬 적어요. 정말로. 여기가 3개월 올랐다고 하면 여기는 2달, 여기는 한 달 반 정도 거리고요. 여기에 투자금이 2억 5천 들었다고 하면 여기는 한 1억 8천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뭐 거의 뭐 그냥 거저먹기식으로.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구간하고 실제 속도, 그 다음에 인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딱딱딱딱 치고 나가는 것들을 결정해가지고 딱 한 번에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건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안 맞아요. 어떤 면에서 아니 왜 남의 건물에다가 내가 저런 걸 꼬라박고 이런 걸 취급하셔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차라리 내 건물에다가 내가 가가지고 내가 인테리어 해놓고 권리금 장사를 할 거면 차라리 내가 세입자 맞춰가지고 내가 권리금 장사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더 수익률이 더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늘리진 않고요. 하게 된다면 이런 매물들이 조금씩 한 번씩 튀어나오거든요. 좋은 매물들이 한 7억에서 8억 구간 정도에 이제 한 층이에요. 한 층. 이렇게 프라자 상권에 이제 밑에는 뭐 고깃집 있고 뭐 2층에는 뭐 저기 뭐 점집 있고 뭐 교회도 있고 뭐 그 고시원들이 한꺼번에 이제 매물로 나오거든요. 매매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사가지고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제가 예술에서 내가 내 건물에다가 이제 넣는 게 앞으로의 목표예요. 근데 임차는 아닌 것 같아요. 나 자꾸 월세 주고 왜 월세를 내가 줘야 되지? 저는 임차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게 조금 좀 안 맞긴 했어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이렇게 전략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랑 안 맞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안산, 의정부, 파주 또 이제 밑에 쪽에 군포 밑에 쪽에 있는 이제 수원 구간 쪽. 요즘에는 청주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어디야? 이게 천안 쪽에 있는 대학가 근처에 있는 고시원들을 매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제 되게 현명하신 분들, 그러니까 선점이라고 하시죠.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인천 간성역 인근 쪽에 이제 그런 고시원 건물을 고시원 매물이라고 하죠. 상가를 또 매수해서 인테리어해서 완차 맞추고 이제 세입자한테 이제 그거 이제 다시 들어올 원장님한테 권리금 받고 이제 자기는 월세만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거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유튜브에 네네네.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네네. 이슈들이 관심이 많아서 네네네. 현금 흐름 짱짱 고시원 이건 이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좀 많이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돈이 좀 자금이 조금 네. 뭐 이렇게 큰 상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고시원에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 조건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었던 이제 항시 얘기하지만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안쪽에서 이제 이런 매물을 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비싸죠. 뭐가? 월세도 비싸고 보증료도 비싸고 그다음에 또 권리금도 비쌉니다. 그게 피하려고 하면 이제 서울 외곽 지역 어디 의정부나 파주나 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건 관리하기가 조금 좀 먼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자기가 감당 가능한지 두각을 가능한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모든 건 장점만 보지 마시고요. 단점도 되게 많아요. 좀 가장 초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또 강사들이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거든. 뭐 어디 누수 있냐, 뭐 어디 여기서 뭐 옆에서 뭐 창문이 고장 났냐. 그런 거는 고치면 돼요. 자기가 뭐 고치고 뭐 그거 몇 푼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소송하면 되고 또 뭐 옆에다가 또 중개사한테 뭐 그거 조지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 관리를 할 때 자기가 정말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금 제가 그 몇 가지 단점들 얘기해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좋은 점만 있지 않고
단점도 많고 평균적인 것도 있고 저기 출구 전략 내가 얼만큼 이걸 더 가져가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아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도 어느 순간 되게 되면 그것도 이제 포화 상태로 가게 될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2대나 신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예요. 개나 고동이나 다 들어갔고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입시생들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끌어오고 여기다가 끌어오면 내가 또 5만 원 더 줄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핑퐁치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는 레드오션 지역들보다는 이제 블루오션 이제 모든 게 블루오션이 찾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들 내가 좀 거리가 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향을 좀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예, 제주도는 사실 몇 년 전에 아파트 투자 네네. 열풍이 불었던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아파트도 보셨고 토지도 보셨을 것 같네요. 네네. 제주도 가셔가지고. 일단 아파트 시장부터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도 제주도가 그렇게까지 아파트 값이 비싸게 그렇게 높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주도에 이제 대장주가 이제 연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거든요. 걔가 분양을 10억 구간에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걔가 이제 물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지가 없습니다. 뭐 한 동, 두 동, 뭐 예를 들어서 세 동 뭐 이렇게밖에 몰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용적률도 있지만 이제 그 제주도라는 특징, 그러니까 한라산이 무조건 보여야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택지를 또 개발하게 되면 자연 같은 게, 그러니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자연이지 않습니까? 친환경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산업인데 그런 것들을 헤쳐가면서까지 이제 그런 게 하자는 게 제주도의 이제 방향성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도심에 있는 곳 중에 그 땅을 사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그래도 걔가 10억에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를 주고 사게 되면 11억, 12억 구간이고 뭐 물건도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개사님한테 이걸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투자자냐 여기에 계시는 뭐 실거주자냐 실거주 하시면서 뭐 이제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뭐 이제 고액 자산가냐 뭐라고 물어보면 후자 쪽이래요. 거기에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외부에서 저기 바라보기에 이제 제주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만 12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내가 얼마를 먹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좀 거기서 좀 퀘스천이 좀 붙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시장에서 받아들여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시게 되면 11억 구간에 사서 얘가 입주하게 되면 얼마를 보세요라고 물었더니 15억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15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나? 제일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만도 하다. 11억 구간에 들어가서 취득세 넣고 나면 괜찮겠구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 1억에 뭐 실투 3억 정도 주고 그 다음에 15억 구간이 되게 되면 수익률 구간에서는 맞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입주하게 되면 받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기준이 되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수익성 그러니까 그 얘가 재개발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이 기준치를 만들어 줘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재건축 재원 아파트라든지 이제 그 재건축을 따라가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치고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들을 누가 산다? 거기에 있는 제주도 시민들이 사더라고요. 물론 뭐 투자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사더라고요. 대단하네. 그러면 이제 외부 사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제주도 투자 가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접근하게 되면 이제 다시 또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무슨 퀘스천? 투자금 대비 수익률. 투자금 대비 수익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갭이 얼마냐?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나 차라리 여기 사는 이 분당 아파트 사는 게 낫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다시 갔다가 시세 알아보고 다시 서울로 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주도 아파트 시장의 이제 고급 프리미엄 시장의 이제 전략이고요. 건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렇게 보면 또 재원 아파트 옆에 있는 또 한 동짜리나 두 동짜리 또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도 분양할 때 8억에 분양해요. 8억? 어디 중견도시 청주도 아직 8억 구간이거든요. 청주의 대장주가 8억 구간인데 제주도에 있는 한 동이나 두 동짜리 아파트가 8억에 분양을 해? 장난 아니네. 요거 되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초창기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은 투자 가치가 좀 되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3억에 사서
4억이나 5억 정도까지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상승 여력으로는 이제 7억이나 8억을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도남동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힐스테이트가 먹었어요. 그 옆에 있는 수선화 1차, 2차 옆에 있는 이제 제가 좀 5층짜리를 좋아하긴 합니다. 조그마한 아파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접근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2천에서 5천 정도 들거든요. 투자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사놓고 시간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주변에 많이 추천했던 경우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주도의 이제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수학이고요. 제주도 또 난리 나겠다. 네. 조회수가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급부로 봤을 때 이제 제주시가 있고 이제 서귀포시가 있거든요. 네. 제주시가 있고 이제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의 메인은 이제 제주시거든요. 신제주라고 부르는데 이제 연남동 이쪽 있고요. 옆에 밑에 이제 서귀포시라고 있는데 동종 1, 2, 3, 4, 5, 6차까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5차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6차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민영이거든요. 이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이제 치고 나가가지고 그런 아파트 주위에 있는 아파트 그걸 또 12.4%를 주고 살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런 것들도 투자 가치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가 10억 구간 넘어갔는데 서귀포라고 가만히 자빠져 있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제주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시보다는 이제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서귀포시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아파트. 룸이 조금 더 있다. 네네. 야, 아파트만 해도 지금 이만큼이 아니, 되게 많네요, 할 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게 많은데요? 돈이 없네요. 큰일 났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구역에다가 이제 마을 단위로 이제 그 시골에다가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폐가 같은 것도 많고요. 이제 농가 같은 것도 많고 이제 창고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입지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광지에서 얼마 뭐냐 뭐 여기가 사람이 상권이 들어가냐 뭐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인스타 보고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빵집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뭐 어떤 놀이공간이라든지 사람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테리어를 해놓을 수 있는 곳들을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 보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제주 산간에 있건 도심에 있건 도심 외곽에 있건 그런 것들을 이제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서 이제 농가주택을 사서 펜션 같은 걸 올리고 예를 들어서 상가가죠.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라고 해봅시다. 베이커리 같은 거 산 거 예를 들어 안동하고 뒷동 사놓고 한쪽은 서점을 만들고요. 한쪽은 식당을 놓고 가운데에다가는 이런 베이커리를 놓아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관광상권이죠. 그럼 관광상권에다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제 제주도 농가주택 즉 땅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이제 물론 주택도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 그런 곳에 이제 베팅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저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주도를 보실 때 이런 걸 추세라고 하거든요. 추세 그러니까 이 흐름 추세라고 하거든요. 제주도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무너졌었어요. 제주도의 이제 먹거리가 뭐냐면 이제 관광 산업이잖아. 제주도는 공장도 없고요. 뭐 회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먹고 사는 주된 목적은 이제 뭐 수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면 관광 산업이거든요.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제주도는 되게 힘들어요. 즉 관광객의 최대 이제 그러니까 뭐 내국인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하고 사드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관광객이 안 오니까 제주도가 한참 힘들었습니다. 한참 힘들었어요. 이제 2020년 상반기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가 이제 대박을 터뜨린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외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은 좀 있고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애들이라도 데리고 어디라도 가야 되니까 그 대체제가 제주도가 된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정말 국내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뭐 비행기가 꽉꽉 찹니다. 뭐 가게 되면 뭐 제주시 아침부터 뭐 렌트카 실제로 가보시면 뭐 구하기도 힘들고요. 뭐 이제 지금 뭐 성수기 같은 경우에 가보면 뭐 이제 바가지 요금도 조금씩 있고 그만큼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되게 이제 재팍을 터뜨렸어요. 돈도 많이 벌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관광산업이. 그러면 제주도를 바라볼 때 코로나가 지금 풀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주도를 왔었는데 그분들이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로 간다? 이제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제 주변 분들도 이제 뭐 괌 가고 사이판 가고 이제 또 대부분 다 미국 가버리고 관광으로 이제 가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즉 제주도로 왔던 수요들이 어디로 간다? 해외로 나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주 관광산업이 또 좀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제주도의 리스크고요. 그게 리스크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제주도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어쩌라는 거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관광 산업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해외에서도 다시 또 우리나라로 관광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코로나가 풀리면 나가는 사람만 있냐? 아니죠.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디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아직 풀리진 않았어요.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면이 조금 있긴 하겠으나 언젠가는 풀릴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국으로 아직도 관광 아직 안 풀렸거든요.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풀리고 일본 쪽하고 이렇게 많이 풀렸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의 나와갔던 내국인을 누가 채워준다? 외국인이 다시 채워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를 리스크를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약간 단기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오고 앞으로도 많이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주도 관광산업이고 그래서 제주도의 지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실제로도 많이 올랐어요. 나 2월 달에 산 것이 좀 2월 달에 샀거든요, 제가. 올해 2월에 잔금 쳤거든요. 2월에 잔금 쳤는데 제가 2억 5,500인가 샀는데 벌써 3억? 그리고 조금 어쩌고저쩌고 하니 그러니까 그 지적도 같은 걸 조금 땅 정리라고 해요. 내 땅인데 옆에 있는 땅이 내 걸 좀 침범하고 내 땅이 옆에 걸 좀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이런 거 옛날에 이제 그런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펜션 올리게 되면 또 3억 5천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나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대박이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테마형 상가하고 테마형 주택하고 테마형 상가를 접근하시는 게 한 번 정도는 고민 정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이제 꼭 주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제주도의 미래는 조금이란다 좀 아직도 밝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그 2월에 사신 거는 첫 번째 투자이신 거예요? 네네네. 제주도에? 이제, 네. 뭘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제 그 농가주택이 가보시면 이제 한림에 이제 고산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시골이에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땅 바꾸는 겁니까? 농가주택을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그거 가까워 이제 옆에다가 가보니까 폐가입니다. 사람이 거의 못 살아요. 폐가입니다. 폐가를 갖다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메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쓸어버리던가 거기다가 이제 양생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베이커리라든지 이제 펜션이라든지 이제 그거를 올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호랭이님이 이제 지금 8월이잖아요.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주문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샘플을 가지고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베이커리 가서 촬영하는 걸로. 제 빵을 좋아하니까. 대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147평이고요. 그다음에 평당 170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림이라는 곳이 되게 핫하더라고요. 이제 제주도를 요렇게 이제 둥글게 봤을 때 이렇게 반을 쪼개게 되면 요쪽 서쪽이 핫해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요쪽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값이 비싼데 이 땅값이 비싼 이유가 여기가 이제 제주 2공항이라는 곳이 이제 들어온다고 했다가 파토났어요. 근데 이제 파토나면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다시 해줘! 뭐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번 호재가 크게 터져서 이제 여기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요쪽에 좀 많이 좀 요렇게 해서 내려오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 물건이요? 네. 내 물건은 좀 지인이 좀 같이 추천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나도 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생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지역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미분양 모델하우스 갈 때 혼자 가지 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실력이 없고 말빨이 좀 떨어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물건 찾을 때 판단력이 잘 안 서면 그냥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갈 때 그냥 싸나운 언니들 따라가는 소리 하거든요. 그 언니들 밑에 거 사면 돼요. 그 언니가 샀던 거 옆에 거 사고 되고 그 언니 거 뒷동 사면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있으신 분 따라가시는 게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농가주택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네네. 아파트 외 네. 비아파트 투자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시청자분들도 이제 공감을 좀 하시겠지만 돈은 나만 없어요. 정말로 돈은 나만 없지 다른 사람 다
돈 많아. 한 10억씩 다 갖고 있거든요. 많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너 뭐하니 이러게 있거든요. 가만히 있질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파트를 투자를 안 하는 것뿐이지 대부분 다 뭔가를 하나씩은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인 시장이 이제 상가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땅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빌딩하고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그리고 이제 요거 아트테크라고 해가지고 그림 사고 또 이제 그거 저작권 사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다. 뭐 하여튼간 이런 게 아트테크라고 하거든요. 그림하고 도자기 뭐 이런 것들 사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사게 돼가지고 모든 건 다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그쪽에 지금 틈새 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수요라고 하거든요. 실수의 수요는 아니잖아요. 그걸 진짜로 갖고 가서 나 감리해가지고 내가 이거 죽을 때 내 관 속에 가져갈 거야.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내가 이거 사가지고 얼마 정도 오르면 팔 거야 라는 분들이 많은데 나가 먼저 들어갔는데 내 뒤에 있는 분들이 또 엄청 많이 오게 되니까 거기서도 가격 상승이 또 옵니다. 작년에 샀던 뭐 그림 같은 경우에도 2배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또? 하나 더 살 것도 잘못했네. 막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뭘 아파트 투자만 해봤지 이제 이런 그 그림 볼 줄도 모르고 도자기 볼 줄도 모르고 또 이제 그 음악 투자라고 하거든요. 저작권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코인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이제 바닥 찍었다고 이제 주식에 이제 다시 몰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너질 사람들은 다 무너졌다. 지금 뭐 자살하는 사람만 나오면 이제 난 들어가겠다. 이제 그 뉴스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살 뉴스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 나오면 이제 들어가겠다고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수요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저는 들껴나는 시장이 이런 틈새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규제가 다 풀리진 않았지만 뭐 네. 이제 방송하고 나서 또 어떤 규제가 풀리고 어떤 제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 소액 투자의 관점에서 네. 우리 적폐들을 위한 좀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도 압니다. 심리라는 것이 한번 꺾이면 그게 상당히 오래 가고요. 심리가 한번 달아오르면 그것도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지금은 전자의 시기입니다. 심리가 한번 죽어서 그게 조금 달아오르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심리가 완전히 꺾였냐,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 처음에 얘기했듯이 뭔가 하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만 돈 없어요. 돈 없고 다 그러고 갖고 대부분 다 스탠바이 상태인 거예요. 뭔가가 있으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려갈 준비가 있는 거죠. 그 준비 태세가 언제까지 있으냐고 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아까 얘기드렸던 취득세가 좀 없어져야 돼요. 취득세가 없어져야지 이 허들을 좀 높이고 그 높여야지 이제 쓰잘데기없이 1억이야 뭐 이제 이런 것도 투자 안 하고 이제 가치 투자로 들어가 소액으로도 가치 투자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두 번째가 대출 규제, 요거 DSR 분양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입주권도 그렇고요. 이제 조정지역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DSR 규제만 요거만 조금만 풀려줘도 저는 지금에 있는 이제 조정장이라든지 이런 심리 같은 구조들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금 심리가 죽어 있고 매수세가 죽어 있는 것들은 조금 좀 시간이 좀 간다고 생각되지만 이럴 때 대표적인 지역 어디 대구 같은 경우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쑥 둘러보는 거죠. 가셔서 한번 공부하시고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걸 투자해야지. 내가 투자했을 때는 내가 이런 것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런 것도 봤을 때 과거 시세는 어땠지? 이런 걸 한 번씩 공부하시고 현장을 많이 가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승장을 많이 느껴보신 분하고 하락장을 느껴보신 분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가보면 뭐 금매가 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뭐 너희 잠깐만 부동산 한번 들어가게 뭐 너 잘 왔어. 너 일로 와봐. 너 오늘 가는데 오늘 아침에 가격이 떨어졌어. 네가 이뻐서 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나만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생각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지금 막 떨어졌고 내가 한번 시도해볼게. 이런 뭐 금매도 아이고 그냥 그 이유가 그냥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엄청 많아요. 막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료라는 게 아니에요. 진료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공부하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공부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강생 제가 그 요즘에 조금 힘든 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 단톡방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없애고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려고 했었던 것이 대구 투자 준비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대구를 투자하자는 게 아니고 대구 투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스터디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물론 저 약속 지킬 거예요. 약속 지킬 거예요. 지금 조금 좀 제가 좀 일이 좀 바빠가지고 바쁘단다. 하여튼간 뭐 좀 여건이 좀 안 돼서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단톡이랑 다 제가 갖고 있던 거 다 없앴지만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약속 지킬 거예요. 저기 제 수강생분들 저 욕하지 마세요. 욕은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약속 꼭 지킬 겁니다. 그때 하셔도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금 언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남 따라가지 않을 때 남들보다 이렇게 있을 때처럼 한 번 정도 지켜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이 TV 구독자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상반기에 한번 찾아뵙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중반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바닥에 해서 저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출연했던 채널이 또 이제 후랭이 TV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되게 영광이고 후랭이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항시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마음에 드셨는지 좀 부족했다면 다음에 또 와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소액 투자를 관련을 해서 도서를 이제 출간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저의 이제 투자 원칙과 앞으로의 이제 투자 방향 그리고 이제 남들과는 다르게 이제 저의 이제 추천 도서라는 표현 같이 추천하는 단지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관점 있게 이런 것들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근거로 언제까지 얼마 정도의 투자금으로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단지별로 한 60개 단지 정도를 제가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그런 많아요? 것들을 한 번씩 좀 봐보시고 아우 60개를 또 언제 봐? 나 미치겠네. 진짜 나 이거 공부하기도 싫고 먹기도 싫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부록으로 단지명과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리고 값 같은 것들을 이제 리스트화 시켜서 부록으로도 참고 만들어 놨으니까요. 한 번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 보시고 건희 아빠는 저런 식으로 저렇게 보고 저런 식으로 투자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법은 뭐가 있을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 보면 그 금총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도 당연히 수강했습니다. 거기다 그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는 소통을 한다. 물론 이제 경기도는 없습니다. 이제 지방이다 지방.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제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될 것이고 모니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좀 대구 같이 전남 지방 같이 이렇게 좀 뭐 이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담을 수는 없었고요.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나중에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달려가야 될 이런 지금 당장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될 그런 지역들 이런 것들을 좀 틈새 시장에서 보고 계시면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추천하고 이런 걸 추천하고 난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좋은 것들을 좋게 오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저같이 B급이나 C급 전략, 타이밍 전략으로 가신다는 것들을 관점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번 네, 맞습니다. 올해만큼 이렇게 시장 흐름이 궁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 심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또 한번 모시고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이제 술 먹으러 가요.